김성환의 시사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1차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마크롱 현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24일 치러질 예정인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초접전 양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네. 마린 르펜이 집권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차차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개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프랑스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 후보가 결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7.61%, 국민연합의 르펜 후보가 23.41%의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두 명이 결선 투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지금 4.2%포인트 정도예요. 네. 5년 전에 1차 투표 때는 2.71%포인트였는데 그때보다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긴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2명이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1, 2 후보는 이렇게 결정이 됐고 3위를 극좌 성향의 장르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후보가 21.95%나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4위는 아주 극우 농객 출신이죠. 극우 성향의 에르크 제무르 프랑스 회복운동 후보가 7.05%, 5위를 우파 공화당의 첫 번째 여성 대선 후보인 발레리 페크레스 후보가 차지했는데 4.79%밖에는 못 얻었고요. 그리고 이달고 사회당 후보는 1.74%. 그래서 이제 나머지 후보가 한 3% 안팎 미만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굉장히 저조한 그런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표율이 73.22%였어요. 지난 대선보다는 낮았지만 역대 가장 저조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2002년도보다는 조금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 르펜 후보 격차가 이 정도 크게 좁혀진 거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중재 노력을 했었잖아요.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전쟁 상황에서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유권자의 심리와 맞아떨어져서 2월 28일에 조사를 했을 때는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대표를 12%포인트 차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에 상원이 마크롱 정권이 연금 개혁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서 맥켄지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과도한 자문료를 줬다라는 이른바 맥켄지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마크롱 정부가 작년에만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를 자문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이 맥킨지가 2020년에만 3억 2,9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최소 10년간 법인세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까지 같이 드러나서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됐고요. 1차 투표 이틀 전인 8일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대표 간의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차 투표를 해보니까 4.2%포인트 정도 격차가 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맥킨지 얘기하셨잖아요. 맥킨지는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굉장히 좀 익숙한 곳이기도 한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고전한 거. 뭐 맥킨지 문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중의 평가가 이제 지난 5년간 집권을 했잖아요.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에서 지금 이유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젊고 야심찬 개혁가다라는 좋은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하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부자 감세, 기업 유치, 노동 유연화 제고를 위한 노동법 개혁에서 초기에 좀 성공을 거뒀다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그 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펴서 부자 대통령이다라는 오명도 함께 얻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FP 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의 중앙 집중형 리더십 또 거친 성격, 그러니까 좀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좀 오만한 대통령으로 각인이 돼서 이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반면에 적극 지지층도 있어요. 도시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친기업 정책, 사회보장제도 현대화 정책에 적극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수습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14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거든요. 성과를 올렸는데 지금 유럽연합 의장국이 프랑스예요. 그 정상 자격으로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지율이 초기에는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외교 행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질 않았었죠.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1차 투표를 앞두고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프랑스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일선 학교 가면요. 네. 청소년이 대통령한테 네. 토론하자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뭐라고 한대요. 네. 대통령이 그럼 한번 토론해볼까? 맞아요. 그러면서 같이요. 네. 굉장히 뭐랄까 유명하죠. 자유로운 네네.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응해주는 걸로 또 마크롱 맞아요, 대통령이 맞아요. 유명하죠. 네. 근데 그런데 지금 뭐랄까 중립적인 대통령 네. 정치 성향을 표방해서 이렇게 네네.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실제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표율이 낮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1차 투표율이 지금 2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 현직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에게 더 불리할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아도 고정 지지층이 있는 극우, 국자 후보들의 지지자들은 투표를 하러 갑니다. 하지만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그 중도층은 안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르펜 후보는 극우 성향이니까 그쪽 지지자들은 언제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격차가 좀 크지 않으면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정당성이라든가 대표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방 세계에서 르펜 후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세웠던 그렇습니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EU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르펜 긴장하고 후보가 있죠. 이렇게 선전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만에 한 달 전만 해도 한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격차가 좁혀졌는데 막판에 추격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번에 르펜 후보가 기록한 23.41% 득표율이요. 역대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기록한 가장 좋은 성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프랑스 내부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역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 장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살 국면이 되면서 이제 지지율에 좀 마크롱 대통령이 역풍을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한 14일 뒤에 결선 투표가 치러지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근데 반면에 르펜 대표는 그동안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1985년 이후에 최고치인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공약 등을 많이 내놨습니다. 20%인 부가가치세를 5.5%까지 낮추겠다. 30세 미만 국민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우파들이 르펜 대표를 중심으로 집결을 했다. 그래서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인데 지금 르펜 대표가 극우 성향이니까 이제 민족주의적 메시지를 많이 내세우는데 이게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내가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세에서 24세 유권자의 56%가 24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도 르펜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답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 미국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 지지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가 막상 투표장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른바 샤이 르펜이 좀 상당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가면 모른다. 그렇습니다. 초접전이 또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르펜 후보는 민족주의적 극우주의 이런 평가를 받아요. 지금 약간 좀 나치 파시즘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미국 우선주의, 뭐 브렉시트 지지세가 높았던 영국 같은 경우가 떠오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프랑스 극좌, 중도 좌파 진영에서는 르펜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긴 합니다. 근데 중도 우파 진영에서는 좀 분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화당 대선 후보를 두고 끝까지 경쟁했던 후보 중 하나가 에릭 시오티 하원 의원인데 나는 2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마크롱 대통령보다 나는 제무르 후보, 그러니까 르펜 후보보다도 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나는 차라리 제무르 후보를 더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르펜 후보가 민족주의적인 극우주의 선봉에 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전선 대표잖아요. 네. 이 국민전선은 유럽연합이나 나토의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세 때문에 유럽이 정세가 불안하니까 일단 이번 1차 투표에서는 EU 탈퇴를 내세우진 않았어요. 이게 네. 역풍을 맞을까 봐. 대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민자들이 프랑스인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경을 닫아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다가갈 우리 수 일자리 있다는 거죠. 뺏어간다, 뭐 그렇습니다. 그걸 네.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민족주의적 극우주의가 조금 발호를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우파의 영감을 받아서 미국 폭스뉴스 스타일을 지향하는 방송이나 SNS들이 젊은 층을 공략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네. 마크롱하고 르펜 두 후보의 어떤 차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네.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정치적으로?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로, 그러니까 국내 정치 문제는 뭔가를 건드리면 이제 논란이 크게 일게 되니까 그거를 좀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예, 이제 예. 국제적인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선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치적 논쟁을 가능한 피하고 내가 가장 대통령다운 후보 이걸 좀 강조하려고 거의 막판에 대선에 내가 뭐 나가겠다라는 선언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성과가 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전쟁 초기까지는 마크롱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지지율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실 르펜 후보가 친러시아 성향으로 분류되던 후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와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지지층을 좀 확장해 보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르펜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리고 이제 선거 전략집 같은 거에 푸틴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모습 이런 걸 담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도 러시아 편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은행에서 한 14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상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친러시아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그래서 르펜 후보가 초기에는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러시아랑 거리를 굉장히 두고 그리고 뭐 좀 종교나 인종에 관해서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 영향을 미친 게 르펜 후보보다도 더 극우 성향인 제무르 후보라는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르펜 후보는 상대적으로 온화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극우 후보가 네. 나오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엉거려 보이는 그런 일부러라도 게 있죠.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보다 더 어떻게 극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원래 우리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관용도 있고 네,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그 관점이나 이런 데 있어서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 사실은 모든 걸 포용한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진보 성향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이 네. 그래도 그나마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공화당, 사회당 뭐 이런 소수정당들이 맥을 못 치고 있어요. 사실 이 당들이 주류 전통 강세를 보이던 당들이었잖아요. 지금 소수정당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대통령들이 번갈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의 페크레스 후보가 5%도 지금 얻지 못했고요. 이달고 사회당 후보는 지금 2%대 겨우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5위와 6위에 그쳤는데 지금 중도 우파 공화당이 프랑스 상원과 프랑스 전역의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를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2012년에 패배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 6월에 프랑스 총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대선에서는 지금 존재감을 못 보여도 총선에서까지 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수적인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인기를 얻고 있는 세력이 극우 세력인데
극우 세력과는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좀 바꿔야 지금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도좌파 사회당에 더 이번 대선 결과가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달구 후보 득표율이 지금 2%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거 비용 상환 기준이 5%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좌파 유권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예 중도인 마크론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더 극좌 성향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멜랑숑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네네.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당 의석이 25석에 불과합니다. 근데 6월 총선에서 추가로 의석을 더 잃으면 정당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당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더 위협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네. 근데 오는 24일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전망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 5년 만에 두 후보가 다시 맞붙는 셈이잖아요. 2017년에 2차 결선 투표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66% 정도, 르펜 후보가 33% 정도를 얻었어요. 거의 2배 가까운 표 차이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올해 결선에서도 일단은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가 8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제 결선 투표에서 두 명의 후보가 붙었을 때를 가상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조사를.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52%, 르펜 후보가 48%를 얻을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10일에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 54%, 르펜 후보가 4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 후보의 결선 투표율 전망치 격차가 2%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격차가 조금은 벌어진 셈이죠. 지금 2차 투표를 앞두고. 그런데 지금 지난번 결선 투표랑 해보면 거의 네. 2배 가까이 차이 났는데. 그렇죠. 많이 좁혀진 거죠. 정말 많이 좁혀진 거고 지금 유동층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주 동안 이 표심이 그럼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지금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를 하게 되면 프랑스에서 2002년에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사례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르펜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유럽연합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이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 대선 결과는 곧 유럽연합의 운명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인 이 프랑스를 대표해서 계속해서 유럽 통합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펴오고 있거든요. 유럽의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네. 노력을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퇴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굳히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르펜 후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던 유럽 통합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르펜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 정책이 유럽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을 이런 탈퇴한다? 그렇습니다. 프렉시트라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 르펜 후보는 내놨던 적이 있거든요. 네. 브렉시트 있을 때 우리도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자들이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친기업적, 친시장주의자인 이 마크롱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르펜 후보가 2%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잖아요. 네. 그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당장 기록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와, 만약에 그런 결과가 오면 국제사회의 네. 지형이 바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번 프랑스 대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체가 지금 제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전쟁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프랑스 대선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 강력한 반유럽연합, 반난민 정책을 주창하는 르펜 후보가 승리를 하거나 마크롱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면 지금 유럽이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 위기를 또 한 번 맞을 수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국의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일단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네. 국민연합이 대선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 러시아를 제재할 때 EU 차원의 단합 행동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럽 전체의 위기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폴리티코지는 르펜 후보가 과거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공감하는 발언도 해왔고 그리고 국민전선도 나토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 승리할 경우 EU의 최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일본 노무라 홀딩스는 르펜이 승리하면 미국 달러 대비 유로 가치가 브렉시트 당시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유럽연합이 경제는 독일을 중심으로 네. 해서 돼 그동안 있고. 움직여져 있었죠. 네. 근데 독일만큼 프랑스도 영향력을 네.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프랑스가 나가버리면 네. 독일만 남은 유럽연합 형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독일도 많이 파워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그렇죠.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지금 메르켈 총리 때와 좀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프랑스는 있고. 지금 나토에 들어가 네.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벌어지고 있는데 네. 만약에 대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틀지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대선이 네네.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